네, 오늘은 교재의 168페이지 핵가족의 틀을 벗어난 공동체가 미래사회의 모델, 여기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가정 불화가 늘어난다고 하여 가정의 위기이니 하는 말들이 많지만 실상 이것은 부부관계가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부부관계가 지나치게 강화된 탓에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부 가정의 위기니 뭐 여러 가지 부부의 그 안정성이 많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럼 부부 관계가 그럼 흐트러진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근대 들어와 가지고 부부 관계가 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화가 된 거.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내를 맞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집을 간다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 위주의 그 집안 가문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들어와서 그 집안 사람들과 새로 인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집안끼리의 정략적인 결혼도 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되어서도 그 시어머니 영향력이 더 크고 아들한테는.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부부만 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연이란 것은 어느 한 곳에 쏠린 관계가 아닌데, 그 부부든 형제든 부모든 다 그냥 각기의 어떤 그 정해진 분량의 인연이 있는데 부부한테만 그렇게 집중이 됩니다. 게다가 또 자식이 옛날에 많이 나오면 자식들 각각과도 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이제 엮어져서 진행되는데, 지금은 또 자식도 별로 없으니까 그야말로 부부끼리 그냥 뭐 20대 결혼해서 계속 쭉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잘 사는 일부 또 그런 부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끼리만 그렇게 좀 대부분 같이 인생을 같이 보내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과거에는 주로 혈연들의 배우자 이외에 가까운 사람들의 혈연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혈연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혈연의 사람들을 많이 배우자 이외에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성일 경우, 남편은 여자 동료, 여자는 남자 동료,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말이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영혼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은 이것이 다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지상의 그냥 물질적인 그 관계, 물리적인 관계만으로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먼 옛날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한두 세대 이전만 하여도 부부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작은 집에 온 가족 부모, 시집으로 나가도 부모 같이 살고 자식 하나 남은 또 같이 살고 하니까 어떻게 뭐 그냥 부부가 마음 놓고 그 성생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마도 성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밤에 몰래 자면서 이불 속에서 그럴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화끈하게 뭐 탈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전희를 즐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래 밀폐된 아파트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부부 단위 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그런 얘기들, 그것을 이제 아주 아파트는 뭐 그냥 밀폐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철문이 되어서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닫혀서 사생활이 보호되고, 열쇠만 잠그면은 두 사람만이 세계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많은 그 부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죠. 부부 관계만이 가정의 중심인 핵가족이 대부분이 됨으로써
과거 대가족 구성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부부관계가 가정의 운영을 좌우하는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부부관계는 어디까지나 어른들을 섬기는 그러한 한 관계에 불과했죠. 그 며느리, 제가 쓴 의사 장기로의 수뇌보 그 소설에도 그것은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근데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모시고 이제 마음에 맞는 식사 차리려고 애를 쓰죠. 지금도 물론 뼈대가 있는 집안 혹은 시아버지가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서 자식들의 동향을 자발적으로 받는 그러한 집안에서는 많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연세만 많지 이렇게 경제력을 강해서 자식 월급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동향을 받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인간의 갈등에는 경륜 있는 조정자가 필요한데 둘만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큰 이제 대가족의 집에서는 우리 전통 가옥에서는 다 들리니까 어른이 나서서 해결을 하죠. 그리고 비단 부부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형제들 싸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나면은 이웃이 와가지고 밤에 와서 이제 말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말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웃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밀폐된 곳에 있으니까 웬만치 옆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부부정한 사람이 우리 싸움 말려달라고 철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웃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거 층간소음 그런 거 나 신경을 쓰지 이웃에 싸우는 거 그렇게 신경 씁니까?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요즘 층간소음 이렇게 내지 말자 그런 이제 캠페인들 많이 내고 그러는데 이웃을 배려하자. 물론 그건 배려해야죠. 자기 그 이웃을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웃의 존재를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거 이것이 많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가족도 이제 어떤 칭얼대는 자식이나 좀 약간 문제되는 가족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 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니까 존재감을 없애주고 있을 때 그때가 기분이 좋고 편안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조용하기만을 바라는데 이런 심리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라면은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긍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웃의 층간소음이 내지 말자 이런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제 생각 있는 어떤 당국이나 사람 그런 이제 사회운동가라면은 층간소음이 나도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층간소음 나면은 전축을 크게 틀으면 됩니다. 물론 구멍 뚫는 소리 공사하는 소리 그건 견딜 수가 없죠. 그건 진짜 전축 소리로도 어떻게 하기 힘든데 그것도 아주 크게 틀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견딜만 하더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축 옛날 오래된 거는 많이 버리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층간소음 문제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위에 주변에서 소리가 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크게 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극복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용한 것이 가장 편하지만은 인간의 귀는 정말 그렇죠. 진짜 듣기 싫은 거 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많이 벗어났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의 갈등에는 격리 있는 조정자가 필요한데 둘만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부부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님 뭐 전화 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어렵고 하여튼 그러니까 또 제대로 된 조정이 되려면 당사자의 의사에는 상관없이 딱 옆에서 강제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당사자들이 그냥 결국 조정을 누구한테 청해야만이 가능하죠. 이제 부모이든 이웃이든. 근데 또 항상 같이 있는 물론 아주 어릴 땐 그것도 아니지만 조금 커가지고 어린 자녀가 부모 사이 조정자이긴 곤란하다. 혹은 또 그런 게 있죠. 그냥 아이가 한 7, 8살 되고 그러면은 부모가 싸우면은 아이가 누구 편 들을까봐. 오히려 아이가 그냥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자, 핵가족의 비중이 증가하고 부부만의 격리생활주택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격리생활주택이라고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량 보급되는 등의 변화는 산업화와 같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 말이 뭐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살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을 마치 산업화와 같은 사회 현상으로 부부끼리만 사는 일이 많은 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산업화라는 특정 용어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의 증대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이제 물자가 풍부해짐으로써 비교적 원하는 집을 많이 갖게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증가돼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 눈치 보느라고 부부 생활도 못하는 그렇게 동거하는 집이 많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선택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따로 이제 살게 수가 있었죠. 아파트를 사가지고 과거에 같이 사는 거는 젊은 부부는 이제 집을 살 돈이 없었지만은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집을 살 돈이 있게 돼서 아파트를 사게 됨으로써 부모 가정 그런 데서 독립을 해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삶에서 그럼 부부의 관계만이 증가가 된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진 음식 중에 달고 맛있는 것만을 먹게 된 것과 같다. 과거에는 편식이 여건상 어려웠지만 지금은 가장 맛있는 것만을 골라 먹을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럼 여기는 영향을 갖다 인연 관계, 사람 관계 그것을 영향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영적 성장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런 그 인연에 따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여러 관계들이 있죠.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 관계들이. 그것이 마치 정신적인 영적 성장으로 보면 여러 영양소와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달고 맛있는 것만을 먹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아니, 부부관계 초기에 얼마나 쾌락의 극치입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고 부부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10여 년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중시해야 되고 인생에서 그냥 거의 대부분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편식이 여건상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대가족이나 뭐 혹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부모 집에 더부살이 해야 됐을 때 그렇게 부부 생활이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마음껏 가장 맛있는 것만을 골라 먹을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 따르다. 가장 맛있는 것만을 골라 먹을. 그러니까 부부 생활만을 계속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부모한테 금방 이제 소득이 높아지니까 금방 독립해서 자기 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데리고 살면은 아이가 자라도 아직 왕성한 시기인데 그런데도 성관계, 부부관계가 제약을 받지만 지금은 뭐 부부관계를 아이를 얼마든지 피임을 하고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 역시 오래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 사회는 부부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인연 전체로 보면은 한 특정한 인연에 불과하지만 마치 많은 영양소 중에서 달고 맛있는 것처럼 부부관계 그 헐락의 가장 뭐 달고 맛있는 것과 같은 섹스가 동반되는 그러한 이제 가장 달콤한 관계를 우리는 거의 인생의 90% 이상을 거기다 의지할 자유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직장이나라든지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가족 관계는 90% 이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생활 환경이 올바르게 성립하려면 많은 서로 다른 성격의 관계들이 필요하다. 아까 한 얘기죠. 그런데 이 중 부부관계가 가장 쾌락을 준다 하여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부부관계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인생이 파탄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맨 앞의 얘기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좀 그러니까 삐그덕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인생 전부가 그냥 무너진 것처럼, 과거에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시어머니가 그냥 그 며느리 내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시 들인단 말이에요. 물론 힘있고 있는 집안에 국한된 얘기지만 그것은 뭐 그 사람 인생에, 아들의 인생에는 별로 뭐 큰 어떤 좌절은 아니죠. 이제 그런 건 뭐 안 좋은 뭐 예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가족 거기서 부부 한쪽이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부부 사이가 삐걱된다고 해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중재하고 거기에 자기 배우자는 여러 가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부부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배우자가 거의 가족 생활의 전부이니까요. 그렇죠. 인생 중에 부부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와 같은 그런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부부끼리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아주 긴밀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한 오래전에 바로 옆에 집에 세든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멀리 이제 어디 거의 독립 유학을 가는지 어디든지 독립하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한때는 뭐 잘 살다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 당하고 그러니까 망해서 하여튼 저희 옆집에 작은 거기에 이사 왔는데, 근데 그 양반들 하는 말이 18살, 16살 때부터 부부였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늘 집에도 제가 한번 놀러 갔고 저희 집에도 놀러 왔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막 두 사람들끼리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냥 남의 집에 놀러 와서도 겨우 그냥 그것도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마음 먹고 그냥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도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물론 뭐 그 분들하고 뭐 되게 탓하거나 그럴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 그냥 모처럼 그러니까 옆집에 이사 와서 뭐 특별히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서로들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물론 부부의 담을 그렇게 쌓지를 않으니까 저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은 그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로도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10대 16살부터 이렇게 막 부부 사이로 돼서 60이 다 된 지금도 부부로끼리만 사는데
예, 그러면서도 또 그냥 옆집에 가서도 부부끼리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둘 사이 그게 너무나 깊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아주 예를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중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부부는 인간 사이의 여러 종류의 관계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다른 관계보다 쾌락이 많다 하여 지나치게 편중하다 보니 오히려 지나친 기대로 말미암은 갈등도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음, 뭐 일반 부부들 중에서 이제 사이가 삐걱거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것이 어, 오히려 좀 기대를 너무 높이 잡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같이 뭐 취미도 같길 바라고 뭐 여러 가지 텔레비도 같이 보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같이 살면은 아내와 같이 취미 생활을 못하면 다른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뭐 가족 형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가족끼리 휴식 시간에 그걸 즐기면 되는데 지금은 같이 즐길 사람이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뭘 할 때 그 대상자가 배우자 말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와 시간을 보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연의 본질 그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크게 변해진 것도 없는데 그런 너무 높은 기대를 두니까 그게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밀폐된 아파트 안에서 부부만이 사는 형태는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니다. 마침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들이 인간의 우주에 이렇게 다 골고루 퍼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하는 실타래로 그런데 딱딱 밀폐된 데서 쌍쌍이 둘만씩 탁탁탁 응? 이제 그렇게 밀폐되어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다. 응? 그렇게 여기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지상에서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인연관계 그런 것들은 지상에서 어떤 관계인 것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편리하게 이제 현대 사회에 부부 사이가 가장 이제 가깝게 지내게 그렇게 된다 해서 부부 사이의 인연이 가장 깊은 인연의 사람 친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령이 가장 가까운 인연의 영혼이 반드시 부부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60이 될 때까지 그런 부부는 또 그렇게 해당되겠지만은 다른 관계에서 부부는 그냥 좀 보통 인연 정도고 다른 관계 사람에서 친령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특히 형제나 부모, 자식, 그 친구, 뭐 여러 가지 사촌, 아니 삼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17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에,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오네요.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니 무슨 이런 주의에 관해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또 강조해서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여기 나온 얘기는 사회주의는 과거 귀족의 대가족과 그 하인들로 구성되었던 가족 공동체를 현명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있는 혈연이 아닌 이념 공동체로 대체하고자 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가족 공동체 얘기를 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족 공동체가 어떤 봉건제 때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정점은 가장 위에 있는 그 귀족
양반 세도가라든지 어떤 뭐 봉건 영주 서양의 그런 사람은 맨 제일 큰 꼭대기에는 이 대가족이 있죠. 그러니까 그 귀족의 대가족, 그리고 그 귀족의 대가족을 중심으로 하인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냥 얼기설기 다 이어져 가지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물리는 관계였죠. 근데 왜 여기서 자유주의를 말하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봉건 공동체 여기서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위에 사람, 혈연적으로 그 조상은 아니고 참 선대의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선대의 사람이 가장 정점에 있어가지고 그 아랫 사람들을 이제 그 지도하는 게 봉건 어,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를 무슨 뜻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이제 혈연이 아닌 현명한 영도자로서 이제 봉건주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규모의 공동체를 영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나 신분에 의해서 그 나라 그 공동체를 영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간 영혼과 그 인류사의 발달로서 나아가는 이제 사회제도는 봉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봉건주의를 그대로 사회주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혈연으로 이어졌던 관계를 어떤 영적인 그 관계로 이어지고, 혈연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에 의한 영도를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 위대한 영도자, 그런 사람들에 의한 지도로 바꾼 것을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이거 과정상의 문제죠. 과정상의 제도이죠. 그건 지금 최근에 제가 강의하는 거고, 이 책에서는 다른 뜻으로 또 자본주의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의 차이에 따른 주종관계로 엮어지는 봉건 공동체로부터 뜻을 같이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는 평등 공동체로의 변화는 출생 이전에 선택했던 공동체 합류를 지상의 삶 중에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변화이다. 예, 이건 그대로 볼 수 있죠. 특별한 설명 더하지 않고요. 누차 얘기했죠. 그러니까 혈연이 아닌 이제 그 영적인 그 인연, 그걸 중시하는 걸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그 봉건 공동체가, 사실 봉건주의 공동체 신분과 혈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신분으로 거하기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다 그걸 짜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짜 내려 보냈으니까 그냥 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군말 없이 귀족 주인과 그 아들한테 복종하고, 귀족의 아들은 다른 과정 없이 하인들 위에 올라서게 되고, 그런 것이 다 이미 출생 이전에 모든 게 다 결정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현명한 자의 영도에 의해서 출생 신분은 평등하게 하고, 이런 것을 뜻하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이죠. 이제 사회주의, 봉건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변화한 것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본주의에 관한 설명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원 설명이 있죠.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찬양을 자꾸 하다 보면은 찬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다음에 문장이죠. 다만 그 공동체 이념이 지상에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 진정한 미래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또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사회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위대한 영도자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이제 사회주의라고 자칭하는 공동체들은 국민이 그 현명하다는 영도자를 선택한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는 또 그냥 그 지도자가 세습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결국은 봉건주의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 지금 쓰고 있는 이념과 영혼, 그런 관련된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상대되는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주의 구현수단이다. 기업이 구성원을 가족과 같이 대하여 서로의 안위를 돌보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자본이 매개가 된 비혈연 공동체이다. 대기업의 두터운 사원복지 시스템은 이미 자본주의 방법에 따라 사회주의 공동체를 구현한 것이다. 왜 이렇게 설명이 되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본주의 본래의 그 의미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근래 제가 다룬 거에선 자본주의의 과정에 의해서 지상에서 자신의 신분과 그 성취를 높여서 이렇게 봉건주의로부터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이 책에는 없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자본주의 체제를, 여기서 이제 국가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 말은 이제 절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제 일반적인 진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되지가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제 진리 설명은 되지 않고 약간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사원복지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일단 대기업이 어디 좋은데 발만 들여놓으면은 거의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중도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또 좀 풍부한 퇴직금을 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보태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 그 공동체의 체는,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동체처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봉건주의 공동체, 그 자본주의 공동체, 사회주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저기 다 똑같이 결국은 뭐 봉건주의만 피라미드가 아니라 전부 다 피라미드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이 정도로 잘 보입니다. 자, 이것은 봉건주의라고 합시다. 이거는 사회주의라고 합시다. 이것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주의 공동체, 사회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공동체, 이건 일반적인 뭐 주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는 또 그런 정치 강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생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생활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활 공동체. 근데 봉건주의 공동체나 사회주의 공동체나 자본주의 공동체나 다 그냥 피라미드로 높은 사람 조금 있고 이렇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봉건주의 공동체는 제일 높은 사람이 뭡니까? 세습영주이죠. 세습영주.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뭐 거기에 딸린 기사,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시골 같으면은 지주, 뭐 이렇게 마름이라고 소장료 걷어가는 사람, 머슴들, 그리고 그 밑에 소장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서는 혈연에 의해서
예?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공동체는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 그 낮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누가 생활을 지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 높은 곳에 누가 가냐면은 위대한 영도자가 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기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이제 자비롭고 가장 인간성도 좋고 그런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그 중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국민들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가 있다고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대한 영도자가 정말로 가장 정말 위대하고 그런 사람이 가장 꼭대기로 오고 그런 경우.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본격 이념 강의에서는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똑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같게 사는 사회이지만은 이 대기업의 그런 공동체고, 지금 요거는 사실 비슷한 형태로는 어떤 신앙 공동체 같은 데서 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어떤 그 꼭 나쁘다는 뜻으로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주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좀 어떻게 상부상조하고 공동체를 좀 만들려는 노력도 좀 많이 있죠.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그렇게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뭐 일부는 뭐 세습을 해서 위에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이 근대 사회. 그러니까 그 우리 주변에 일부로 국가 단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 같은 경우 국가 단위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자본주의 공동체는 여기도 이제 꼭대기에 누가 옵니다. 꼭대기에 오는데 꼭대기에 오는 게 혈연적으로 세습은 아니죠. 이제 적어도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뭐 재벌의 상습 그런 게 세습 그런 게 있지만은 원론적인 의미로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결국 돈의 어떤 그 힘, 경제력으로 가장 돈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신분이, 가장 집안 혈통이 좋은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자본주의 공동체는 가장 돈이 있는 사람이, 가장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으로 그 다음 사람들한테 지불하고 그렇게 중간 관리자를 고용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나눠줌으로써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 공동체도 이게 봉건주의에 대비되는 그러한 이제 비혈연 공동체의 하나다. 그러니까 돈을 매개로 한 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도 그런 뜻으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너무 그러니까 그 얘기했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습니다. 이제 이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다른 이제 기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